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소요리 문답부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영국의 당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도 하지요, 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가톨릭과 개신교, 여기서 개신교라 하면 칼빈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청교도, 퓨리타니즘이 되겠죠. 하고 영국 국교회 또는 성공회, 이렇게 세 개의 분파가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세 개 분파가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이 소위 그 정권을 잡으면 성공회와 청교도가 다 처형이 되는 거고요. 청교도가 정권을 잡으면 이제 성공회와 이제 가톨릭 또 다 이제 처형이 되는 거고요. 성공회가 정권을 잡으면 청교도와 가톨릭이 다 처형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격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쌓아놓은 나뭇더미에 청교도가 불을 붙이고 로마 가톨릭이 기름을 붓는 형국이었다. 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일반 백성들은 불똥을 맞았다. 이게 이때 당시의 그 문장인지 후대의 그 역사가가 기록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당시의 정황을 잘 함축해서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국 당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은 예를 들면 메리 여왕을 예를 들 수가 있죠. 메리 여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톨릭 옹호 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그 어머니가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왔죠. 스페인은 이제 당시에 가톨릭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해군과 스페인 그 유명한 무적함대 아르마다의 그 결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결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었죠. 물론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승리함으로 해서 대영 제국을 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최초의 승리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결정적으로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닦았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도 계속 각국전을 벌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라팔가 해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최후로 영국이 스페인에게 승리함으로 해서 대영 제국의 이제 전성기를 이제 열어가게 되었죠. 개신교 국가가 이제 가톨릭 국가에게 승리하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적 의미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그 스페인 쪽에서 온 그 왕비의 딸이었기 때문에 메리는 이제 가톨릭 쪽 그걸 이제 옹호했었죠. 그래도 이제 단명했고요. 계속 각축전을 이제 벌였으니까요. 어, 청교도가 정권을 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교도가 정권을 잡았을 때를 연도를 역사에서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이라고 표현된 그 기간이 1642년부터 1649년입니다. 1642년부터 1649년. 자, 이 기간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 그 기간하고 일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 그러니까 42년, 43년 거의 같은 1년 차이지만 거의 같은 시기죠. 끝나는 것은 1649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기간하고 청교도 혁명 기간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이 곧 청교도 혁명 기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1649년을 종료일로 보느냐? 1649년 1월 30일 당시의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공개 처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은 거죠. 찰스 1세는 수십 년 동안 청교도하고 대립을 하였습니다. 청교도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찰스 1세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성공회 중심의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의회파인 청교도 중심의 의회파, 또 청교도의 당시의 지도자였던 크롬웰에 의해서 주도가 돼서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가 공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 22일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격변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그런 교리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런 이제 엄청난 역사적인 격동의 시기가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크롬웰이 죽음으로 해서 청교도가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는 이제 또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국왕이 국왕 중심제로 국왕이 이제 찰스 1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됨으로 해서 국왕 중심의 국가가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기간에는 이제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없던 시기가 청교도 중심의 시기가 잠깐 있었고요. 또 영국 역사에서는 이제 백성이 이제 왕을 처형한 거는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가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튼 찰스 1세의 아들이 이제 영국 국왕으로 다시 취임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영국은 이제 국왕이 계속 존재하게 되었고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로서 지금까지 영국을 대표하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영국 성공회가 정권을 다시 장악하게 되었으니까 가톨릭 박해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청교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를 처형한 그런 이제
무리가 청교도지 않습니까? 영국 국교회가 다시 국왕 중심으로 국교회가 돼서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그 청교도들이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역사의 진행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청교도들은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미국을 청교도들이 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있었죠.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다. 이 청교도들이 대거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해 올 수밖에 없었죠. 청교도 혁명 그 기간 동안에 영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왕을 공개 처형하기도 했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목숨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렇게 종교 개혁의 정신을 정말 잘 요약한, 압축한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신조를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로서 탄생시키게 됐는데 문제는 영국 사회에서 그 신조를 준수하면서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자 하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성공회와 카톨릭과 계속 전쟁을 해서 성공회와 카톨릭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청교도의 그 교리를 수행하면서 전 영국에서 수행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힘들었죠. 그런 이제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것도 갖추는 그 과정 자체가 평화롭지가 못하고 이렇게 훌륭한 신조를 실천해 나가는 그 방향하고 맞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배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자. 거기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마음껏 실천하면서 구현하면서 살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들이 대거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도드리죠. 신앙적인 이유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영국을 떠나서 영국은 이제 성공회 중심으로 이제 그 이후로 역사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종결된 건 아니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건 이제 저희들의 이제 관심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었고요. 저희들의 시선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념을 마음껏 구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혹은 성공회냐 하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또는 누가 더 잘 지키는가 퓨리탄 정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퓨리탄 정신 인데 그것을 누가 더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의식주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신대륙 그야말로 허허 벌판에 왔지 않습니까? 인디안의 땅이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퓨리탄, 그 깨끗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낸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작품이 있죠. The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최근에 주홍 글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주홍 글씨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입니다. 주홍 글씨.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A. Adultery의 그 대표 글자지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강력하게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낙인을 가슴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대륙에서의 삶이 당시에 유럽 대륙,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대륙, 인디안의 땅, 새로운 대륙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상당히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청교도 그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좀 이제 과격한 그러한 사상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을 수행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갔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통합교단 이단사회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이단사회비 위원회 거기에 보면 그 이단, 우리 본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 총회와 그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단들이 국내 국외 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분들은 저의 표현에 의하면은 미국 이단 삼형제, 저는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표현을 합니다. 조셉 스미스 맨 왼쪽. 조셉 스미스는 이제 1800년대 초에 그 몰몬교 창시자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앨런 G. 화이트는 1800년대 중반 안식교 창시자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찰스 테이즈 러셀은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몰몬교, 중반에 안식교, 1800년대 후반에 여호와 증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날짜를 이제 지목했는데 실패했죠. 계속 실패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예 이렇게 교파를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셋 다 공통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계시받았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통 요소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한국의 이단들은 미국 이단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 이단은 미국 이단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1800년대 초 중반 말 이때 이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1800년대에 사실은 더 주목할 만한 중요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라고도 하지요.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제 연설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 사진을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무디가 이제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1837년부터 1899년, 그러니까 1800년대에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 인물이죠.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 이 영어 표기가 revival이에요. revival.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요. 왜 re를 붙이느냐? re를 붙이는 이유는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에 처음 들어왔던 것을 되살리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설교는 그러니까 디에무디가 외쳤던 것은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를 외쳤던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처음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그동안에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것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호응을 일으켰고 미국이 다시 그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이야기 하자면은 또 많은 또 에피소드들이 있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워낙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의 그 대표 선교사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무디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했던 그 설교, 그걸 듣고 그때 당시 학생이었는데 감명받고 중국까지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죠. 그거 말고도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생키, 이때 당시 이제 설교만 한 것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복음성가를 불렀거든요. 복음성가를 막 부르고 한참 부르고 또 말씀 선포하고 또 복음성가 막 부르고, 그때 음악 감독이 생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악 생키의 그런 중심에 것도 있었고, 그때 음악을 이렇게 복음성가를 막 만들어냈던 인물이 파니 크로스비 있죠. 파니 크로스비는 이제 맹인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눈이 다쳐서 아기 때부터 평생 못 봤는데 파니 크로스비의 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파니 크로스비 작곡의 그런 이제 곡들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곡들이 거의 대부분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이것도 파니 크로스비였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꼭 한번 찬송가 뒤에 파니 크로스비 거기 몇 장 이렇게 쭉 있는데, 국외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린 사람이 이제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미국 찬송가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곡을 수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니 크로스비 이때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흥운동이 이루어졌고, 이때 그 파니 크로스비나 이때 당시에 불려졌던 곡들이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찬송가
대부분 곡이 바로 이 미국 대부흥운동 때 불려졌던 곡들입니다. 곡들의 탄생한 연도수를 보면 다 이제 그때 만들어진 곡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교회와 연관이 있는 중요한 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운동 때 큰 감명을 받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운동에서 감명받은 이 청년들이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맨 왼쪽 위에 알렌이죠.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지 않습니까? 알렌 이거요. 그 밑에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설립자. 처음에는 이제 구세학당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17년인가 이제 청년부 학생부 이렇게 나누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는 이제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가 되었고 이제 학생부는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이제 경신이 되었죠. 그래서 경신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이제 같습니다. 이제 따로따로 세운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고아들 몇 명 모아놓고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첫 출발이었는데 여하튼 경신학교와 연세대학교 설립자죠. 가운데 계신 분은 이화학당 설립자인 스크랜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는 이제 배제학당이죠.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은 이제 헤론이 되겠습니다. 존 헤론.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 초기 선교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존 헤론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이제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서울교회에서 소요리 문답부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신앙 강좌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강좌부의 경우 다음 달 첫 주 2월 첫 주부터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동영상 강좌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신앙 강좌부 강의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이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존 헤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존 헤론은 1885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15일 같은 날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과 2달 늦은 6월 달에 존 헤론이 입국합니다. 근데 존 헤론은 테네시 대학 출신인데요.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거죠. 그런데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에서 교수회의에서 존 헤론이 워낙 특출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론에게 통보를 했죠. 그런데 헤론이 나는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하고 교수직을 거절하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앞에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스크랜턴, 아펜젤러, 헤론 이런
분들의 탄생 생년월일을 보면 조선 입국 날짜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 20대 초반에 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옵니다. 3, 40대 중할 때 온 게 아닙니다. 청년의 그 골든 피를 때 미국 대부흥운동 거기서 은혜 받고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대학 졸업식을 기다렸다가 졸업하자마자 다 들어옵니다. 84년, 85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온 날짜들이. 그때 당시에 일본과 중국은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었고, 있던 선교사들마저 다 쫓겨나거나 나가서 선교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은 오히려 선교사를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쇄국 정책을 피고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들어갈 수 있게끔 오히려 상황이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생각하지 않고 조선에 모두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또 역사적인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존 헤론이 1885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멀리 타고까지 배를 타고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알렌이 광해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광해원이 12일 만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제중원 시대가 열렸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되겠습니다. 제중원이 생기고 일대 원장으로 알렌이 심우하면서 고종의 어의도 시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렌이 잠시 미국에 갔을 때 헤론이 제2대 제중원 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제중원의 경우에는 3대 원장인 에비슨 때 에비슨이 1900년 연도에 클리블랜드의 부자였던 세브란스로부터 1만 불을 기부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 돈으로 에비슨이 1904년 남대문 복숭아골 현재 세브란스 빌딩 병원이 있는 위치에 건물을 새로 세우고 그 병원 건물을 새로 세우고 제중원을 그곳으로 옮기죠. 그리고 이름을 1904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에서 기부자의 이름을 따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현재의 위치인 신촌으로 옮기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신촌으로 옮기면서 연희 전문 학교하고 합치게 되었는데요.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지면서 연세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죠. 1885년에 들어온 헤론이 제중원에서 당시의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당시에는 약제도 없었고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식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5년 후인 1890년 1890년은 기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됩니다. 모두 다 남한산성에 피신을 다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남한산성 헤론 가족도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죠. 그런데 남한산성에서 제중원까지 걸어서 다니면서 계속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1890년에 과로와 이질에 걸리고 또 과로 때문에 1890년에 헤론이 사망하게 됩니다. 헤론이 죽은 그 나이가 이제 30대 이제 중반이었고 6살, 3살 두 딸을 해리어트 깁슨 부인과 6살, 3살 두 딸을 멀리 이국 타지에 남기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죽은 다음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헤롯의 시신을 언더우드 집 마당에 일단은 이렇게 가만히로 덮어서 놨는데 사대문 안에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양에 외국인이 죽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생들이 와서 이제 반대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특별히 허락을 해줘서 사대문 밖 마포 나루터가 보이는 언덕 위 사대문 밖이니까 유생들도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없었죠. 거기 이제 나루터가 보이는 그 언덕 위에다가 묻었습니다. 알렌과 이제 언더우드가 그 묻은 그 장소가 알렌과 언더우드 마음에 꼭 들었어요. 나루터가 보였거든요. 자신들은 몇 달 걸려서 미국에서 배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나루터의 배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헤론이 묻은 그 무덤 그 자리가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계속 묻히는 죽으면 묻히는 자리가 되었고 현재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지의 첫 번째 무덤은 헤론의 무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리어트 깁슨 여사는 나중에 사망했는데요. 헤론의 관을 다시 꺼내서 헤론의 뼈와 함께 헤리어트 깁슨 여사를 합장해서 헤론의 무덤에 다시 안장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이 초창기 선교사들은 미국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 예수께 바치기로 헌신하고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때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찬송가, 그것이 현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찬송가, 그 곡들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 장로교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히 장로교는 초창기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을 채택을 해서 장로교 교회의 표준 문서로 사용을 해 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소요리 문답부 세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